저는 사업을 하는 30대 여자예요. 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친구들끼리 작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시작했으니 일에 배워도 사업한 지 10년 차가 되네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학벌도 남부럽지 않아 다들 성공한 인생이라 하지만 사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이제야 조금 결실을 맺은 저를 보고 성공했다 어쩐다 하지만 단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저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 미래의 자양분이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남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저는 한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참 선량하고 평범하고 또 저희들에게 자상한 부모님 그리고 정말 성실한 분이셨죠. 그랬던 분들이 벌초를 가려고 새벽에 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가 나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여동생은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엄마 아빠는 벌초를 가기 전날까지도 우리 자매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 어제 일처럼 선명하기만 해요. 같이 가자, 응? 날씨도 좋으니까 얼른 벌초하고 근처 구경도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아니, 거기 근처에 구경을 갈 곳이 어딨어. 안 가. 내일 나 학원 숙제도 많고 오후에는 친구랑 만나서 놀 거야. 이러기야? 옛날에는 어디 간다고 하면 좋아서 방방 뛰고 그러더니 아이 같이 가자.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면 좋잖아. 뭐가 좋아? 할 일도 없이 힘들게 산도 올라가야 하고 뭐 원래도 많고 아 싫어. 치, 그럼 민지야 너는 갈 거지? 언니도 집에 있으니까 나도 있고 싶어. 나도 내일 친구가 만나서 같이 자전거 타자고 했어. 저는 귀찮았어요. 중2면 한창 사춘기가 시작될 때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 것도 귀찮았고 할 일 없이 힘들게 산을 올라가는 것도 싫었고 맛있는 거래봐야 근처 산채 비빔밥이나 먹고 오는데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가 그게 뭐가 좋았겠어요. 여동생도 제가 안 가겠다 완강히 버티자 자기도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여동생도 막 친구들과 동네에서 만나 놀러 다니는데 재미를 붙인 터라 그게 더 재미있었겠죠. 그날 저녁 부모님은 서운해 하셨어요. 와, 벌써 이런다고? 여보, 우리 딸들이 이제 우리 안 따라간대. 그만 졸라. 아, 이제 그럴 때도 됐지. 섭섭하지만 어떡해. 우리끼리 가서 엄청 재미있게 놀다 올 거야. 부러워나마? 아, 알았어. 엄마 이제 엉덩이 좀 그만 토닥여. 나도 다 컸어. 투정을 부리면서 반장난으로 제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웃던 엄마의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랬다면 그날 저녁 나도 이제 다 컸는데 엉덩이 좀 그만 투닥거리라고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엄마 아빠 차를 들이받은 건 승합차였어요. 단체로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던 사람들이라더군요. 한 달간 새벽 기도를 다니던 중이었는데 피곤했는지 운전자가 졸았던 거였고요. 승합차 운전자와 저희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이었나 7명쯤 되었나 했던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무사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아가 되었어요. 저는 넋이 나갔죠. 사람이 넋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현실인데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방금까지 엄마와 아빠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우겨서 억지로 믿어야만 하는 그 기분이 어떤지 이해되시나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어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저희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의논한답시고 하다가 엄마 쪽 형제자매들과 아빠 쪽 형제자매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었죠. 아이들이 전부 박씨인데 아무리 그래도 박씨 집안에서 키워야죠. 이제 와서요?
그간 우리 엄마 아프고 돌아가실 때 형수가 신경이나 쓴 줄 알아요. 그런데 애는 우리 보고 맡으라고?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병원비는 우리 언니 부부가 더 많이 냈잖아요. 돈만 내면 답니까? 암튼 애들은 외갓집이 더 편할 테니 데려가세요. 아니, 집은 그쪽이 다 가져간다면서 왜 애는 우리에게 떠맡아요? 아, 집이야 당연히 우리 형 명이니까 우리가 가져야지. 싫으면 법적으로 다퉈보던가. 뭐야? 진짜 다퉈봐? 평생 맞벌이 하느라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박시성 가진 애들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도 법적으로 해결해 볼까? 이모와 외삼촌, 삼촌과 고모들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핏대를 높이고 나중에는 서로 한 대 칠 기세로 목청을 높여서 싸워댔어요. 모두들 저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또 그렇다고 저희를 맡고 싶지는 않았던 것을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마음 약하고 어린 여동생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제 손을 잡고 바보같이 엉엉 울고만 있었죠. 저는 여동생의 손을 힘주어 꽉 잡고 이를 악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여동생 귓가에 대고 말을 한 거죠. 그만 울어. 네가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언니, 무서워. 어떡해. 울지마 바보야. 너 운다고 봐주는 엄마는 이제 없어. 조용히 해. 나중에 동생 말로는 그때 제 표정과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평소 자신이 알던 언니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이상하게 울음을 그치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울고 싶어질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이를 악물게 되었다고도 했죠. 그때 악다구니를 치며 싸워대는 친척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 번쩍 상을 확 뒤집어 엎고 일가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들 닥쳐. 이 버러지 거지 새끼들. 다 꺼져. 애들은 내가 키운다. 그러니 다들 입 다물어. 아니, 누구신데 그러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냐? 그럼 네가 애들 데려가던가. 뭐라고요? 아니 누님, 지금 이러실 자리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행패를 부리세요? 닥쳐 이 후레 자식아. 너도 애들 데려가 키울 거 아니면 입 다물고 빠져. 지금부터 애들 보호자는 나야. 그러니 전부 다 조용히 하고 장례식이나 치러.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눈빛이 형형한지 아무도 감히 더 말을 보태지 못했죠. 그분은 그렇게 소란스러운 자리를 한 방에 정리하고 날카롭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랑 옳게 앞으로 있는 돈 10원 한 푼이라도 탐내봐. 다들 천벌을 내릴 거야 내가. 그분은 제가 그날 처음 본 고모셨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강한 기가 어마어마해 모두 거기에 주눅이 들어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고모가 무섭지는 않았어요. 친척들을 한 방에 정리하고 고모는 상주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우리 자매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품이 참 안심이 되었고요.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무사히 장례식이 끝나는가 했더니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른 아침에 처음 보는 아줌마 아저씨 무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부디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부디 불쌍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아이 자, 모두 앉으시고 성경책을 펴세요. 아이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립시다. 목사라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둘러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절도 하지 않고 향도 피우지 않았죠. 보다 못한 다른 친척들이 따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남의 장가지 와서 뭐하는 짓이요? 올해는 이분들과 사고 났던 승합차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뭐요? 당신들이 그 새벽 기도 가던 그 사람들? 네, 맞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안 다쳤지만 이 불쌍한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 구원받으셔야죠. 지금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나가지 못해? 벌초하러 갔다 사고 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맘이고 조상신 모시러 벌초를 하러 가다 생긴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물론 사고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잃은 어린 자식들이 상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상황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제 눈에도 아주 확신에 차 있었죠. 친척들이 언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목사는 성경책을 펴들고 기도를 하지 않나, 모두들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의 말에 아멘을 외치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저와 여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벼락이 촥 하고 그들을 덮쳤어요. 기도를 하던 그들은 졸지에 쏟아진 차가운 물세례에 기겁을 했죠. 얼마나 물을 많이 그리고 야무지게 뿌렸는지 전부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었어요. 주인공은 물론 고모님이셨어요. 한 손에 큰 빨간 고무 다라이를 들고 있는 고모님은 깔깔 웃으며 소리치시더군요. 이 마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설쳐?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양동이를 휘두르고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도 하면서 다시 물을 퍼오자 흠뻑 젖은 그 인간들은 부랴부랴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떠나더라고요. 그 광경이 어린 제 마음에도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날 일을 계기로 저는 고모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고모에게 그날 일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고모, 절에 다녀? 불자야? 절? 경치 좋은 곳 있으면 가지. 사진 잘 나오잖아. 아,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가면 절밥도 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왜? 절밥 먹고 싶어? 정말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이러는데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고모는 그렇게 늘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는 분이셨죠. 고모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른 저희는 바로 고모 아래로 들어가서 자라게 되었어요. 고모는 저희가 원래 살던 도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어요. 고모님은 저희 집을 처분하고 저희와 살 집을 새로 구해서 저희를 데리고 이사를 하셨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모는 뭐든지 척척 해결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고모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작은 식당은 아니고 그런대로 규모도 있고 나름 맛집으로도 유명해 돈도 어느 정도 굴리시는 분이었고요. 사실 저희 친고모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저희에게는 사촌고모가 되는 셈이었죠. 고모는 예전에 결혼을 하셨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모 밑으로 들어갈 즈음에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계셨고요. 그야말로 여장부였죠. 니네 아버지와는 어릴 때 엄청 친했었어. 그러다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못 본 거야. 너는 고모 기억 안 나지? 네, 고모는 저희 기억나요? 그럼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민영이 너랑 민지 돌잔치 때도 가고 그랬어. 하긴 그것도 옛날이구나. 아빠랑은 어릴 때 자주 보셨어요? 아, 우리는 한 집에 살았었어. 고모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고모 아버지는 나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돌아다니고. 네? 고모도 고아나 마찬가지였어. 그때 너희 할머니가 시조카이던 나를 받아줘서 니네 아버지와 같이 큰 거야. 참 마음도 곱고 여린 분이셨는데. 저는 사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늘 당당하시고 발가만 보여서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모는 그 어떤 그늘도 없어 보이셨죠. 아버지와 고모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다 나중에 고모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아버지도 가정을 이루면서 자주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다 고모 남편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재산도 병원비로 다 써서 참 힘들게 사시게 되셨고요. 그때도 똑같았어. 형제니 친척이니 뭐 가진 게 있을 때는 자주 오더니 막상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지 뭐냐. 많이 힘드셨죠.
그때 나 도와준 사람은 돌아가신 너네 할머니와 니들 아빠뿐이었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자주 연락을 안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아휴, 좀 더 자주 볼걸. 고모는 그 이후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좀 살만해져서 종종 연락을 하곤 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친척들이 돈 때문에 어린 우리를 가운데 두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고모는 우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결심을 하셨던 것이라 하셨어요. 그 예전 자신을 서로 떠넘기던 모습을 보고 기꺼이 자기를 거두어 주셨던 저희 할머니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고모가 천사 같겠지만 현실의 고모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 일을 봐도 저희 고모 성격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고모는 저희와 같이 살 준비가 끝나자마자 저희를 앉혀놓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장사해서 돈 벌어서 미국 있는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니들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해서 엄청 바빠. 그러니 니들도 알아서 살아야 해. 네? 알아서 살라니요?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니들 엄마 아니야.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이제껏 살아왔던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알겠어? 그럼 우리도 가게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해요? 뭐? 장사? 아이고 웃겨. 아니 무슨 소리야. 돈은 내가 벌 테니 니들은 학생이잖아. 공부하고 집안일 나눠서 하자는 소리지. 고모는 확실한 성격이셨어요. 저희는 매일 각자 맡은 집안일을 하고 성적도 관리를 받았죠. 아직 어린 여동생과는 다르게 고모는 특히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잔소리 폭탄이 떨어졌던 것이죠. 야, 너 고아라고 무시당하며 살 거야? 아이고 이 성적 봐라. 봐라. 아이고. 내가 그 늦은 시간까지 밥 팔아서 고작 이런 성적 받으려고 학원 보내냐? 아, 고작 5점인데 또 고아 타령할 거야? 그만 좀 해. 내 말은 서러우면서 사회 나가서 구박당하면 안 서러울 것 같아? 짜증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던가. 진짜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솔직히 열이 받더라고요. 한창 철없던 때는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지요. 그 구박이며 잔소리 듣기가 너무 싫어서 내 그깟 성적 올리고 만다 이러면서 말이죠. 고모는 저희를 강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덩그러니 남은 우리 자매를 보는 고모 속은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갔을까 싶지만 그때는 겉으로 저러니 저희는 우리 처지를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트집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집안일 하랴 공부하랴 성적 올리랴 매일 바쁜 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있었겠어요. 저희 자매는 그렇게 무사히 잘 자랐죠. 그리고 기어이 제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합격 소식을 고모에게 전하며 크게 외쳤죠. 봤지? 봤지? 나보고 이제 공부 안 한다고 구박하지 마. 진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나 이제 안 참아. 웃기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취직은 그냥 학교 합격증으로 하는 줄 아니? 이 맹꽁아. 제 말에도 더 기세등등하게 대답하던 고모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고모가 혼자 어두운 부엌에 앉아 술 한 잔을 홀짝이며 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 사진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였죠. 그런 고모의 사랑을 알았기에 저와 여동생은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리고 조용한 여동생은 교대로 가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고모는 여동생에게만큼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성격이 여린 동생은 고모가 조금이라도 면박을 줄라치면 벌써 훌쩍이며 눈물을 보이는 터라 심하게 하지는 못하셨던 거죠. 저희는 자매이기는 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고모 아들도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거기서 만난 유학생과 결혼을 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주립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고모는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평생 뒷바라지하면 뭐해. 결국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이 엄마가 혼자 늙어 죽든지 말든지 아들놈은 신경도 안 쓰고.
원래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아, 자꾸 집착하면 그거 추한 거야, 고모. 아니야, 고모. 고모는 나랑 평생 살면 되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모의 말에 울먹이며 안기는 동생과 달리 저는 저런 소리나 하다 고모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어쩌면 고모를 닮기도 했던 것이죠.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대학원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창업도 하게 되었지요. 심리학이나 정신과적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앱 같은 걸 만드는 거였어요. 왜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소나 병원까지 와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방문 시간도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고 말이죠. 거기에 무엇보다 비용도 비싸잖아요. 거기에 차관해 저희는 반드시 방문 상담이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고민 같은 걸 상담해주고 주기적인 상담이나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 미리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그런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꼭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심리학만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알겠어요. 그렇다고 돈도 없는 학생들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만들기도 힘들고 우리끼리 한참을 헤매다가 저는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들어가 뭐라도 배워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근처에 있으면 적어도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한 거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대학원을 휴학하고 열심히 공부해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회사에 합격을 하자 같이 창업을 한 친구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그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합격을 했다고? 진짜? 내가 한다면 한다고 했지? 내가 코딩이고 프로그램이고 배워올 테니까 니들은 논문 쓰고 내용 착실히 정리해놔. 알았어? 아, 진짜 대박이다. 저희가 내용은 잘 책임질 테니 그럼 직장 생활 잘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회사에 들어갔죠. 물론 일반 기획 업무가 제 담당이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기술 실무를 배우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주 기술팀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는 했어요. 하지만 사실 컴퓨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교성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대꾸도 잘 안 하고 귀찮아했어요. 어쩌다 대꾸를 해도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때 조용하고 친절한 개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말도 잘 통하고 참 괜찮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개발자를 목표로 정하고 집중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면몰수를 하고 엄청 친한 척을 해댔죠. 김선임님,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요. 네? 저랑요? 그럼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얼른요. 저는요. 같이 가도 돼요? 아니요. 오늘 저희 둘이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같이 가요. 저는 그렇게 그 개발자를 끌고 다니면서 밥을 먹자, 저녁에 술도 먹자 이러면서 친해지려고 들이댔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걸 이것저것 다 물어봤죠. 그 사람은 제 속셈도 모르고 순순히 대답을 다 해주었고요. 하지만 하도 그러고 다녔더니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제가 그 개발자를 좋아한다는 둥, 엄청 들이대는데 그 직원은 오히려 끄떡도 없다는 둥.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저희는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요. 그 직원도 제가 오라가라 하면 군소리 없이 나오고 또 만나고 밥도 먹고 물어보는 대로 족족 모든 걸 알려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단 하나 무성한 소문에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온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저희 둘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댈 정도인데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내가 고백했다 차였다는 소문까지 퍼졌더라고요.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이 나던지.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죠. 아니, 나 어때요? 나 얼굴도 이쁘고 똑똑해서 인기도 많은데. 나 싫어요? 설마 제가 그럴 리가요. 저에게 과분하시죠. 아니, 그러면 좋다고 고백을 해야지. 지금 온 회사에 소문까지 다 났는데 지금 대체 몇 달째예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좋아하는 건 아니라 하면서도 저 역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질렀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박선임 님이 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궁금한 게 많으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고백해도 돼요? 정말 어찌나 답답하던지 저는 바로 그날 손을 잡고 오늘부터 우리 사귄다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일에는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하나 생기는 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연애를 시작한다고 엄청 들떠서 자랑을 하자 고모는 피식 웃었죠. 야, 이번에는 얼마나 가는지 보자. 제발 6개월은 지나서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 좀. 이번에는 석 달은 가니? 아, 고모, 내가 아직도 철없는 대학생인 줄 알아. 나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다니까. 너 저번에도 진짜 찐사랑 만났다더니 100일도 못 되어서 헤어진 거 잊었어? 하지만 저희가 만남을 잘 이어가자 고모가 하루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신이 나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고 밥을 먹고 보냈는데 고모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야, 쟤는 너를 감당 못해. 어디서 저런 마마보이를 데리고 와서는. 아휴, 마마보이라니. 또 뭐가 문제야? 저 나이에 저렇게 조용하고 고분고분하면 왜 그러겠니? 생각을 해봐라. 진짜 트집 잡을 게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줏대도 없고 강담도 없어 보여. 일단 제 집에 가보고 와서 이야기해. 아유, 빨리 시집을 가버려야지. 직장 좋아 사람 반듯해. 최고의 신랑감을 데리고 왔더니만. 저는 또 고모의 잔소리가 시작이다 싶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이제껏 제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또 까다로운 제 성격을 군말 없이 다 맞춰주는 그야말로 천사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저는 저와 친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물론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저는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도 사업도 열심히 키웠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큰 도움은 필요 없었죠. 컴퓨터의 원리보다는 사실 저와 친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더욱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연애도 잘했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었고요. 남자친구 집안은 평범했어요.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죠. 하지만 딱 한 명, 남자친구의 어머니만은 평범하시지 않은 분이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싫어하셨거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본 지 1초 만에 싫어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러셨어요. 단지 얌전히 인사를 했을 뿐인데 저를 노려보시면서 바로 흥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나는 네가 마음에 너무 안 든다. 이런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 말이죠. 기가 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꼴을 보고서도 그냥 당황만 할 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어찌저찌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남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 결혼은 언제 생각해요? 아, 그건 아직 이야기를 안 해봐서요. 할 거면 내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어때요? 현수야 어때? 아,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로 옆에서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끼어들더라고요. 뭐 결혼이 당신 퇴직 전에 해야 하는 숙제야? 중요한 아들 결혼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해? 할지 말지는 파악하며 결정해야지. 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누가 바로 결혼한대요. 가장 기가 찬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기세등등한 자기 엄마 옆에서
안절부절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고 자기 엄마가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는 꼴이 고모 말대로 그야말로 마마보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자 참자 하며 버티고 있는데 어쩌다 제 예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쩐지 너 고아였어? 그러니까 그렇지. 대체 보고 배운 게 어디 있겠니? 지금 저보고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유, 솔직히 그렇잖아. 부모를 보면 자식을 한다고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받은 적도 없었을 테니 내 입장에는 그렇지. 이러는데 진짜 기가 찼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드세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기가 세기로 치면 그 누구와도 지지 않는 고모와 거의 평생을 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요즘 부모 있다고 다 제대로 된 부모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는 건데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뭐라고? 하하하, 아이야, 너 말 한번 잘한다. 역시 보통 애가 아니야. 나는 자네가 참 마음에 쏙 드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별로였지만 남자친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는 그 집안에서 거의 예비 며느리 취급을 받았죠. 남자친구는 빨리 나를 잡자고 성화였고요. 저 역시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나면 바로 나를 잡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 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가끔 저와 우리 집에 와서 고모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저 역시 가끔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밥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물론 예비 시모는 입을 삐죽대기도 하고 은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야 제가 가볍게 쳐낼 수 있었죠. 하루는 밥을 먹으러 오라기에 갔더니 예비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나 요새 새벽기도 다니잖아. 아,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요즘 정말 하나님께 빌 게 많다. 소원이 많아. 내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빌어볼 거야. 그러면 이루어지겠지. 어머니,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으세요? 뭔데요? 그건 알 거 없고 참 너도 기도해. 니네 부모님 구원 받으셔야지. 저는 그날 그 집을 나와서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어요. 알고 보니 어쩌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사연을 자기 엄마에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듣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는 둥 마는 둥 했던 교회를 갑자기 매주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가길래 그러려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다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예민하게 생각 안 하게 됐어? 내가 거기에 트라우마 있는 건 몰라?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자주 하잖아. 나보고도 그래. 다 우리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응? 사실 사람의 종교는 자유잖아요. 저에게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행위는 좋은 것일 테니 저는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남자친구를 그날 정말 죽도록 잡돌이를 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어요. 경영진이 바뀌더니 칼바람이 분 거였죠. 회사는 대량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바로 명퇴 신청을 했어요. 솔직히 사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일이었기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친구들은 이제 사업이 커졌으니 빨리 회사 그만두고 얼른 사업으로 돌아오라고 난리이긴 한 상황이었고요. 물론 저의 이런 결정을 남자친구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주말 고모가 명절 선물이 들어온 것이 있다고 그걸 좀 예비시댁에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모 등살에 하는 수 없이 선물을 들고 저는 예비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예비시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할 텐데 맨날 그렇게 바쁘다니 시간이나 있겠니?
아, 저 회사 그만두게 되었어요. 당분간은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뭐? 회사를 그만둬? 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었네요. 예비 시모가 멈칫하는 걸 보고 저는 아차 했어요. 구조 조정인이 잘렸다고 생각을 할까 봐였죠. 하지만 예비 시모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네. 이래서 새벽 기도를 다녀야 한다니까. 당장 파혼이 답이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니? 당장 파혼해. 나는 네가 싫다. 어디 고아인 주제. 그나마 회사가 좋아서 참았지.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지 않니? 정말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참았어요. 앞으로의 더 큰 반전을 위해서였죠.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갈 당시 남자친구는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 없었어요. 저는 예비 시모의 황당한 말에 알겠다 대답하고 그냥 집을 나왔죠.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니네 엄마가 우리 파혼하라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파혼하라고. 내가 싫으시대. 그 아인주 제 회사도 잘렸다고. 당장 파혼하라셔. 무슨 파혼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 그래. 새벽 기도 다니면서 소원 비신다더니 우리 파혼이 소원이었나 봐. 너 그거 알았어? 아, 그게 알았을 것 같더라. 됐고 와서 니네 엄마와 이야기해보고 전화해. 엄마 설득 못하면 우리 그냥 파혼하고. 그렇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가 막혀서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참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집을 나와서 저를 찾아와 달래줄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달래고 먹고는 개뿔. 기다리다 못한 제가 열불이 터져서 이야기해봤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남친에게 온 문자는 딱 한 문장이었어요. 미안해. 시간을 좀 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는 밤새 전화를 기다리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리에서 뒤척였죠. 그리고 다음 날 겨우 통화가 된 남친은 고작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회사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했어. 지금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야. 일단 잘 넘어가자. 뭘 넘어간다는 말이야. 아니 남에서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그게 파혼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 엄마가 평소에도 일 안 하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 안 된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줘. 그제야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고모 말이 맞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마보이의 줏대도 없고 강단도 없는 놈이라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죠. 넘어가긴 뭘 넘어가고 이해하긴 뭘 이해해. 네가 똑바로 이야기를 해. 파혼을 할 거야? 아니면 당신 엄마가 아니라 나를 선택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그렇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 왜? 나 같으면 우리 고모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바로 당신 선택할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건 고모님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렇겠지. 아, 어떻게 부모와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 선택은 파혼이야. 이제 우리 끝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슬픈 건지 기가 막힌 건지 아니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찌할 새도 없이 펑펑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 우는 저를 껴안고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 약하고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이 아니라 바로 고모였죠. 고모는 펑펑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어떻게? 고모 아니야. 나 괜찮아. 둘 다 울지 마. 분다고 뭐 해결돼?
내 이놈의 집구석 가서 다 부셔버릴 거야. 진짜 미친 것들 아니야? 아니 민지야 갑자기 너 왜 그래? 뭘 어디 가서 뭘 부순다고? 아니다. 언니 회사 가서 그 자식 머리를 다 뽑아놓고 올게. 걱정 마.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그 강단 있는 고모는 꺼이꺼이 통곡을 하며 애통해야지 마음 약하다 생각했던 여동생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펄펄 뛰지. 그 둘을 말리다 저는 그만 빵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바뀐 둘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위해 이렇게나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죠. 저는 걱정 말라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저와 친구들이 창업한 회사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회사 겸직을 하느라 못했던 법인 정리도 하고 곧바로 대표이사로 취임도 했고요. 거기에 몇 달 동안 매달려 왔던 일을 정리하기 위해 바로 출장도 가야 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문에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바로 혁신 스타트업 대표 글로벌 진출 성공이란 제목이 달렸죠. 사실 저희 사업은 오래전부터 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심리상담 지원이나 정신과 상담에 대한 관심이 외국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저런 규제사항이 있기도 해서 서비스에 제약도 많이 걸렸고요. 하지만 외국은 달랐어요. 특히 미국은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높았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정도니까요. 저희 회사는 신문을 통해 단번에 유명세를 탔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연락과 투자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희는 바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일에 파묻히게 되었고요. 물론 그렇게 쏟아지는 연락들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둥 전 직장 동료의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록에는 전 남친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 예비시모의 연락처도 함께 말이죠. 당연히 저는 무시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그렇게나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차갑게 돌아서고 났더니 그 어떤 미련도 아니 원망조차 남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종일 일에 파묻혀 있다가 겨우 퇴근을 하는데 제 앞을 누가 불쑥 막아섰어요. 바로 전 남친이 찾아온 거였죠. 전 남친 옆에는 전 예비시모도 서 있었어요. 둘의 등장에 저는 깜짝 놀랐죠. 놀라는 저를 보며 전 예비시모가 신문을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따지듯이 그랬어요. 이거 너야? 너 맞아? 네, 저 맞아요. 이거 확인하려고 오셨어요?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했어? 제가 왜요? 아니, 제 이야기는 들으려거나 하셨고요. 비키세요. 전 할 말 없어요. 아니지. 이럴 수는 없지. 너 우리 속인 거잖아. 저기요.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사업하는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야? 너 진짜 알고 있었어? 정말이야? 멀뚱하게 서 있던 전 남친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발악을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니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저랑 헤어지게 해달라고 빈 거 아니셨어요? 기도가 통한 거라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쏘아붙이자 전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면서 그러더군요. 다시는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울부짖는데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웃어버릴 뻔했어요.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었지요. 뭐 그 이후에 레파토리는 뻔했어요. 후회한다, 뭐 다시 생각해라, 자기를 받아달라 어쩌고 전 예비시모는 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나 뭐래나. 아니 당장 파혼하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실 때는 언제고 그게 다 제 오해라고요? 그래. 오해야 오해. 나도 너를 오해했으니 너도 그냥 해프닝이었다 생각을 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요. 오해였다 치고 그만 돌아들 가시죠. 그래? 이해하는 거지. 응? 그렇지? 아니요. 이해 못해요. 특히 너.
저는 전 남친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너는 입이 없니? 아니면 생각이 없니? 바보 멍충이야? 그만 네 엄마 데리고 가. 더 할 말 없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까지 이렇게 나서서 사정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야말로 그 정도밖에 못했잖아. 그러니 그만 꺼져. 저는 둘을 비웃고 돌아섰어요. 제가 차갑게 돌아서자 등 뒤에서 전 예비 시모가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그런 자기 엄마를 말리면서 전 남친도 성질이 났는지 이러더라고요.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고소할 거야. 고소? 니까짓 게 뭐로? 네 그 회사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거기에 내 지분도 있어. 아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와. 둘이 진짜 바보 모자예요? 네 알았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마음껏요. 전 남친은 정말 고소장을 보내왔어요. 자기도 개발에 참여를 했으니 지분을 내놓으라는 고소였죠. 우리는 그걸 받고 한참을 웃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 복잡한 기술이나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심리학적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물어서 배웠을 뿐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소송이 될 리가 있겠어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주 특별한 기술이고 그 사람만 아는 것을 배웠다 치더라도 증거가 있나요? 증거도 없고 그 어떤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전 남친은 이를 악물고 소송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지 엄마가 극악을 떨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빙구처럼 있던 인간이 소송에는 얼마나 강단 있게 임하던지. 하지만 강단과 악이라면 저는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당연히 소송은 저와 저희 회사의 승리로 돌아갔죠. 그렇게 저는 그 모자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저희 회사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성장했죠. 사업을 확장하고 자리를 잡은 이후로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와도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만든 서비스를 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박사님 오랜만이야. 아 이제 박 대표라 불러야 하나? 부장님 잘 지내셨죠? 뭐 편한 대로 부르세요. 아니지 박 대표님이라 해드려야지. 회사 그만둔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나저나 정말 대단해. 아니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을 다 했어? 저 대학원 다닐 때 개발한 거예요. 사실 일 좀 배우려고 회사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개발팀 전부 다 놀랐잖아. 기획팀이 프로그램 회사를 만드는데 우리는 뭐 했냐고. 박 대표에게 자극받아서 다들 창업 열풍이야.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성장을 하기는 했어요. 보통은 국내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반대였죠. 외국에서 먼저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 오히려 국내에서 더 유명해져서 다시 회사가 커진 경우였으니까요. 처음 계약한 회사가 워낙 큰 유명한 IT 회사다 보니 그 이후로는 다른 회사와 대형 병원과 대학까지 계약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다들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파악하는 용도로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하고 병원은 상담 전 자가질문지를 체크하거나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용도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물론 외국에서는 저희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어서 법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중이에요. 덕분에 자주 외국을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신문 기사 한 번으로 갑자기 유명해지고 성장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기가 거품이라며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라죠. 지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저희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어떤 평가를 내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남친의 소식이 귀에 들리기는 했어요. 전남친은 회사에서 결국 정리해고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때도 끝까지 신청하지 않고 버티며 있었지만 결국은 해고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소송의 이를 악물고 죽자사자 덤볐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어요. 어떻게든 자기 지분과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서였겠지만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기가 찼어요. 한 일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잖아요. 전 남친은 그렇게 해고가 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으니 돈이 남아났겠어요. 그 집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 남친 퇴직금에 전 예비시부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 넣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소송에 지고 남은 돈도 없어서 결국 집을 팔고 변두리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그렇게 집이 망해가는 와중에 전 예비시모와 전 예비시부의 사이도 틀어지고 그 부모와 전 남친과도 사이가 나빠졌대요.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재산 다 털어먹고 하나 남은 집도 다 날리고 결국 월세방 신세가 되다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나쁜 년, 양심도 없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말을 함부로 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애들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저 등신 같은 놈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애 사업하는 거 뻔히 알고도 말도 안 한 걸. 소송이라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하잖아. 그렇게 말려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앞으로 어쩔 거냐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당장 그 코모라는 인간이 하는 식당이라도 찾아가서 망신을 주던지.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제발. 엄마,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근처만 가기만 하세요. 진짜 그때는 제 얼굴 다시는 못 볼 거니까. 그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탓만 하면서 싸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전 남친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했고요. 어디 작은 옥탑방을 얻어서 본인도 창업을 한답시고 작은 회사를 차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인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나야 진짜 오랜만이지. 기가 막혀서 너 무슨 염치로 나에게 전화를 할 생각을 했어? 제정신이야? 내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사실 너 사업 초창기에 내가 도와준 거 맞잖아. 안 그래? 웃기고 자빠졌네. 왜 또 소송하시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가 나 좀 도와줘. 나도 사업 시작했어. 그래서 잘나신 분이 혼자 알아서 하셔. 우리 사업도 대기 다 알아서 했다며? 내가 그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옆에서 화를 내서 막상 사업을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이보세요. 그걸 다 혼자 공부해서 하나씩 해야 하는 게 바로 사업이에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더한 욕을 마구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짜증이 치솟아 올라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을 했어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게 헤어지고 또 기가 막힌 이유로 소송을 걸더니 도와달라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마 제가 사업을 할 성공을 했다 하니 사업이 쉽게 느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단지 컴퓨터 기술 쪼가리 몇 개가 전부가 아니라 치열한 아이디어와 영업 같은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몰랐겠지요. 결국 전 남친은 처절하게 망하고 지금은 어디 작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회사 하청 일을 받아 밤낮 없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다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같이 창업한 친구들이 빨리 논문 마무리하고 학위를 따서 오라고 구박을 했거든요. 우리 다 박사 끝낸 거 알지? 너만 아직 그대로라고. 이제 와서 대학원 공부를 어떻게 해? 출장도 가야 하는데. 야, 네가 회사 다닐 때 우리는 코피 터져가며 논문 쓰고 회사 지켰어. 그러니 너도 얼른 박사 따와. 그래, 창업자 전부 다 박사인데 너만 아니야? 우리 그거 용납 못하니까 공부해. 그래서 요즘은 더 정신이 없어요.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또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대신 매일매일이 보람차고 또 즐거워요. 하루하루 발전하고 달라지는 제 스스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제 가치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낀 이후로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생각이고요. 그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그런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될 것이니까요. 저 역시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복과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빌게요. 감사합니다.